비상계엄 이후에 김건희라는 이름을 잊고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했다고 해요. 개헌 바로 전날에 명태균 씨가 또 휴대전화 자료들을 민주당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같은 날 김건희 씨가 조태용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날 12.3 계엄이 떨어진 거예요. 네.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연락할 가능성이 있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죠. 문자로 2통을 왔고 본인은 다음날에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전화로 싹 지나갔던 것도 아니고 문자였단 말이죠. 두 번째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서 개인사라고 있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것이 12.3 계엄이었잖아요. 그날 오후 7시 30분 정도에 삼천동 안가에까지 다 있었던 자리에서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개인사 가정사가 나옵니다. 이상하다는 부분을 꼬집을 때 김건희 씨가 늘 껴있어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종편TV 뉴스앤톡이 만드는 지배한 토크쇼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난주를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탄핵 정국에 대해서 예상 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재화 세종갑 방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총 4가지를 정했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탄핵 정국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은 김건희라는 이름을 좀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김건희의 그림자. 자,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했다고 해요. 이게 본인 스스로도 국정원장 스스로도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질문인데 야당이 저한테 먼저 질문을 하시네요. 우선은 24년도 12월 2일이에요. 개헌 바로 전날에 명태균 씨가 갑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그런 뭐 어떤 자료들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뜬금없이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명태균 씨가 제가 생각할 때는 몰릴 대로 몰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같은 날이죠. 같은 날 김건희 씨가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깊이 얘기를 할 텐데 조태용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3 계엄이 떨어진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12월 2일 2건이 있고 12월 3일 1건이 정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연관관계를 우선은 퀘스천 마크를 두고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명태균의 그런 그 리스트가 야당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고 그 이후에 문자가 있었고 그 다음날 비상계엄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네. 뭐 그런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 관계, 시간적인 연속성으로 가지고서 이제 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뭐 그렇게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관된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그 문자 내용이 뭔지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제 배경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는 그거는 뭐 그냥 말하자면 그냥 의혹 제기, 음모론 같은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요. 저번에 그 헌법재판소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나와서 계엄 전에 대통령과 같이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개인사를 예.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함구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개인사가 또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을 또 의혹들을 제기할 수 있겠죠. 또 김건희라고 사람도 유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그 헌법재판소의 김봉식 전 청장은 나와서 한 말씀은 뭐냐면 특검과 관련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나온다면 크게 2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 그때 이제 문제가 됐었고 또 하나는 명태균 씨 네. 관련성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특검 관련된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 당시에 개인사에 해당하는 얘기일지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특별히 이제 단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 내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될까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그거는 이제 지금이라도 휴대전화를 열어서 예. 보면은 이제 확인은 가능한 걸 텐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얘기할지 말지는 그 조태용 국정원장 선택이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실제로 계엄과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여부는 떠나서 그건 알 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이따금씩 문자를 나누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특히 시기상으로 뭐 그게 관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엄 전날에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그냥 일반 국무위원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데 하물며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부적절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영부인이 국정원장과 연락할 가능성이 있냐 지금까지. 근데 네. 이제 국정원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은 지금까지 본인이 국정원에서 30년, 20년을 있었지만 처음 듣는 얘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례적인 일인데 지금 시점으로 봐도 2달 전이에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죠. 문자로 2통을 왔고 본인은 다음 날에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를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이거는요, 뭐 이렇게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급한 상황에서 그냥 전화로 싹 지나갔던 것도 아니고 문자였단 말이죠. 근데 왜 내용을 굳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을까? 이게 김건희를 소환시킬 수밖에 없는 이제 전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 주셨던 거예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서 개인사라고 했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것이 12.3 계엄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 7시 30분 정도에 삼천동 안가에 김용현 그리고 뭐 그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다 있었던 자리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개인사, 가정사 얘기가 왜 나오죠? 이거와 계엄이 왜 연관되어 있지? 근데 굳이 저는 여기서 개인사다, 가정사다 해서 김건희를 굳이 유독 부각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전국 계엄입니다. 선관위든 국회든 실탄을 장착한 군인들을 보냈어요. 계엄군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개인사, 가정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찰 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은 이제 김건희가 드러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 답답한 상황에 있죠. 그래서 저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멜라니 여사가 CIA 국장하고 문자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계엄이 아니라면 그럼 평소에도 이 계엄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종 또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더 이상하죠.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노상원 씨, 저는 이 사람을 노상원 씨 얘기는 잠시 그래 좀 이따 할까요? 네네. 네네. 예, 여기서 그러면 김봉식, 명태균 리스트, 그 다음에 그 조태용 문자, 원장 문자 이런 것들이 모두 우연이었을까? 우연히 김건희가 연루된 것일까? 갑자기 나온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여기서 저는 의심이 드는 게 그동안에 국정농단의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가 떠올랐는데 여기서만 유독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의심이 들긴 해요. 저는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제가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하면 시원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또 아주 반대로 극명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국정에서 이상하다는 부분을 꼬집을 때 김건희 씨가 늘 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내에서 뭔가 제보가 들어온 상황이고 이게 언론 보도가 되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은 유독 김건희 씨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게 더 이상한 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내란이라는 거죠. 내란 속에서 김건희가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보이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을 사진으로도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사진으로도 보이고 싶어하는 김건희 씨가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네. 수첩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노상원 정보사령관 수첩을 보면서 과연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얘기인가? 다 죽을 뻔했어요. 너무 무서운 그 얘기라서. 500물 리스트 좀 봤으면 그 좋겠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사실은 무속인을 겸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무속적 공상을 수첩에 끄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고, 물론 그 중에서 실제로 계엄 과정에 실현된 거라든가 이게 예. 있으면은 그 연관성은 우리가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수첩에 있는 본인의 그 공상 과학 소설 같은 무속형 공상 과학 소설이겠네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 고지고대로 막 의미부여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공상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노상원 씨 관련돼서는 의혹이 있어도 좋겠는데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굳이 나열은 하지 않을게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이거 무슨 뭐 만화 같은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근데 정도니까요. 그분이 김용현 장관하고 각별한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더 말씀. 무서워요. 네. 우선은 김용현이 이제 그 노상원의 지시를 따라라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상훈아 어떡하냐 이 워딩도 나왔어요. 그 노상원한테 왜 상훈아 어떡하냐 왜 합니까? 이상하죠. 그 두 번째 김건희 씨가 정보사 출신 오비들한테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이후에 독촉 전화를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영부인 아니에요? 일반인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 오비들한테 왜 독촉 전화를 하죠? 근데 거기에 노상원이 빠졌다고 할 수가 있나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노상원이 말하는 수거 대상에 최재형 목사가 들어간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최재형 목사가 들어가죠? 미국인 그 사람은 미국인 목사예요, 그냥.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왜 들어갔는가? 그럼 최재형 목사를 떠올리면 이제 그 명품 가방, 무슨 파우치라고 했던 논란이 있었던 명품 가방인데, 김건희 씨한테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직접 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딱 떠오르면 김건희 씨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노상원의 수거 대상에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것을 제가 지금 근거로 3가지를 들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면 노상원과 김건희 씨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굳이 그 무속은 빼겠습니다. 무속은 그들의 자유니까요. 무속으로 뭐 연관됐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무속은 좀 배제시키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더 진행이 돼서 정말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무인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을 뻔했잖아요. 예,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좀 참혹한 그런 예. 험악한 공상과학 소설을 읽고 싶지도 않은데 본인이 지금도 무슨 소설이라고 예,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네. 그런 한 개인의 그런 본인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그런 얘기를 끄적여 놨다고 해서 무슨 그게 데스노트도 아니고 그렇게 실현될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네. 다만 그분이 만약에 그 중에서 일부를 김용현 전 장관과의 소통하에 실제로 실현하려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죠. 자, 이번에 헌법재판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2차례 지정을 했습니다. 한덕수, 홍장원이 추가 증인, 핵심 증인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마지막에 어떤 점이 더 확인이 필요한 걸까요? 한덕수 총리는 사실 진작에 증인 신청을 받아줬어야 되는 분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대통령의 군법상 행위에 여러 가지 그 절차상의 그런 요소들이 제대로 지켜져서 계엄이 선포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은 굉장히 필수적이죠. 그래서 저는 한 차례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다는 게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닥 다른 어떤 문서라든가 그런 그 부가적인 다른 진술들로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봤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덕수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 과정에 국무회의에서의 그 절차가 네. 준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 부른 거고요.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전에 한번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당시에 그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관해서 마치 이렇게 상충된 듯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의 그런 재차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뭐 같은 의견입니다. 국무회의 열지 않았다,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이거를 헌재에 나와서도 정확하게 다시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은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홍장원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체포 명단이 있잖아요. 체포 명단 15명인가 16명인가요? 그것이 이제 뭐 4가지 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처음에 본인이 받아 적은 거, 그리고 보좌관한테 써보라고 한 거, 보좌관과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맞춰본 거, 이런 것들이. 근데 어차피 지금 원본은 보좌관이 다시 작성한 거, 그리고 보좌관 글씨인 거고, 본인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체크 이게 좀 했던 거, 이제 본인 두 사람의 글씨체가 들어가 있는 건데,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한 가지 버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4가지 버전이라고 하면서 이제 억지 주장이 나왔던 점, 이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억지 그리고 주장은 저기 조태용 국정원장의 진술이죠. 아니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지 싶을 텐데 맞아요. 조태용 국정원장 얘기예요.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걸 이제 다시 한번 홍장원 차장이 얘기해서 나와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체포 명단이 그럼 홍장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방첩사의 김대호 수사반장도 가지고 들었던 것이고, 거기에 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흡사하고 리스트가, 그리고 경찰에서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같은 명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특히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그런가 이 과정을 되게 좀 많이 중요시하니까 헌재에서는 그렇게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냥 그 절차적인 과정, 절차의 어떤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하는 거다. 구속 취소 재판도 20일에 20일 신문하죠. 예, 20일 마지막 변론이 있고 20일인데 일단 구속 취소라는 게 사실은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너무 생소해서 구속 취소가 흔한 건가요? 아니요, 흔하지 않죠. 구속 취소는 이제 보통 그 피고인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구속 사유가 있죠. 구속 네. 사유가 소멸했어야 구속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할 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해서 발부를 했는데 그때 사정과 지금 사정 중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새삼스럽게 새로운 어떤 사정 변경을 들어서 구속 취소를 시키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 취소를 또 신청했어요. 따라서. 이제 그 배운 것 같은데 예. 그게 이제 재판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다른 쪽 진행하고 보면서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속 취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제 보석이 되는 경우는 좀 왕왕 있는데 구속 취소랑 보석이랑은 전혀 달라요. 구속 취소는 구속영장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구속은 적법한데 효력은 있는데 다만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구속 취소와 보석은 전혀 다르고 보석은 왕왕 이루어지는데 구속 취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다. 왜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국민들께서 이렇게 그 헌재를 바라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 진짜 더 부정적인 감정만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본인이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본인의 유리한 쪽으로 뭔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뭔가 핑계를 대려고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미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계엄을 하고 국회를 통제하고 이걸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봤자 결론은 저 법 잘하는 놈이 법꾸라지처럼 저러고 있구나. 이게 결론일 것 같아요. 제가 이경 대표님 말씀하셔서 내가 왜 웃었냐면 일단 무슨 얘기 할까요?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셔서 일단 누구든 법에 보장된 본인의 권리는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고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쉽게 법꾸라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있으니까 충분히 신청할 수 있고 아까 헌재 탄핵 인용 8대 0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는 막바지이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헌재 탄핵 심판 이제 9차 10차가 남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결론을. 아니 지금 2024년도 12월 달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전국계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탄하고 국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선관위를 어떻게 하고 했는지 실제로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을 핸드폰을 다 수거하고 뺏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나왔는데 네, 결론. 자, 이걸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대통령직위에서 그대로 있는다면, 그러니까 이거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맞습니다. 저는 8대0 아까 말씀드렸고요. 8대0. 네. 네. 저도 뭐 예상을 한다면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한두 명 정도가 탄핵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 쓰기 전에 모여서 평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요. 특히 국민들의 주권적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문제 안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뭐 6대2든 7대1이든 이렇게 서로 결정이 나뉘어서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의식 같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 그렇게 서로 설득하는 절차, 뜻을 모아가는 절차를 거쳐서 만장일치의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헌재 그 결정 과정을 보면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다시 또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김계리 변호사의 그런 증인신문이라든가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피청구인, 의뢰인 본인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은 변론 스타일이다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의 변론을 하는 게 홍장원 전 1차장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그리고 이제 운영대 관한 대행과의 대화 과정에서도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거는 모자라서도 안 되지만 넘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말렸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김계리 변호사 의욕이 넘쳐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변론 스타일 자체는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윤석열 피청구인을 위한 변론이 아니고 김계리 변호사는 그렇게 변론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불리하게 변론함으로써 본인 이름을 떴습니다. 앞으로 본인이 변호사 생활을 할 때는 네거티브든 파지티브든 어찌됐든 간에 유명세를 받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근데 그 결론은 본인한테는 유리했다. 그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혜로웠건 지혜로우지 않았던 간에 본인한테는 뭐 나쁘건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